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나흘 동안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설이라서 귀성객도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준엽 기자. 네, 이준엽입니다. 네, 서울역에 나가 있는 것 같고요. 고재영 기자는 지금 공항에 나가 있죠? 네, 제주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서울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뒤로 귀성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여행 강박을 한 손에 들고 또 대기실과 승차장을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지난 추석 때도 고향을 다녀온 귀성객은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아버님 기일이었는데요. 사정상 못 갔는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또 인사도 드리고 세뱃돈도 어르신들께 드리고 아이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 연휴입니다. 명절로 따지면 지난해 추석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연휴도 하루 짧아서 정부는 하루 평균 이동량이 22.7%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일 530만 명 정도가 설 연휴에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레일도 특별수송 기간에 돌입했는데요.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2만 4천석씩 늘려서 33만 9천석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열차도 평소의 103.8% 수준으로 하루 평균 709회씩 운행합니다. 하행선 예매율은 오늘 아침 8시 기준 90%를 넘겼습니다. 경부선이 97.2%, 호남선이 94.6%, 전라선이 96%입니다. 아직 열차 안에서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먹고 나서 바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긴 대화나 전화통화는 객실 밖에 있는 통로에서 해야 합니다. 네, 고속버스 타고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속버스도 예비 차량을 동원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4만 석이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행선 예매율은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9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행이 95%, 광주가 95%, 강릉이 75%, 그리고 대전이 88%입니다. 상행선은 평균 3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엔 90% 넘는 인원이 승용차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하루 평균 차량 519만 대가 이동할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24일 자정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내 임시 화장실을 703칸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인력을 2,100여 명 더 배치해 늘어난 통행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연휴에도 경부선 안성휴게소와 중부선 이천휴게소 등 주요 6개 휴게소에선 임시선별 검사소가 운영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여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귀성객도 그렇고요. 관광객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공항은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짐을 찾은 사람들이 이곳 도착 대기실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주에서 설 연휴를 보내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눈에 띕니다. 또 모처럼 고향 설 명절을 맞아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해 설보다 방문객들 표정은 밝은 분위기인데요.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관광객과 귀성객 등 18만 8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만여 명이 찾았던 지난해 설보다 7%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가 짧고 무엇보다 해외 관광 재개로 제주 방문객 수가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이 줄다 보니 설 연휴 동안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률이 50%대에 그치고 있고 렌터카 예약률도 68%에 불과합니다. 연휴 동안 제주를 찾는 분들은 날씨도 자주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연휴 후반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주에도 눈과 추위 예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춥더라도 가족
침재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역과 제주공항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준엽, 고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일찍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훈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귀성 정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은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이죠. 그래서 하루 평균 교통량도 작년보다 23% 이상 증가하겠는데요. 특히 귀성 일수는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고향 가는 길이 더욱 버겁겠습니다. 이동 시간 작년보다 3시간 이상은 더 잡아주셔야겠습니다. 귀성 행렬이 일찌감치 시작됐는데요. 특히 지금은 충청 이남 지역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상황이 특히나 어려운 상태인데 입장부터 옥산 분기점까지 34km 구간 쭉 막히고요. 중부내륙선도 충청권 진입하기가 버겁습니다. 창원 방향으로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하남과 마장 일대에서 주춤했다가 역시나 충청권이 답답해서 진천부터 진천터널, 오창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각각 10km 이상씩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타고 목포 쪽으로 이동하시나요? 그럼 서서울 요금소와 비봉을 시작으로 각각 9km씩 정체고요. 이제는 서평택부터 횡담도 휴게소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 평택 제천선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제천 쪽 서안선과 금광 1터널을 중심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부터 부곡까지 계속 버겁고 무엇보다 용인 일대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운 모습입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게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는 3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 의료 대응 역량, 또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요.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지난 13일 목표인 60%를 달성했고 신규 변이나 해외 유행 상황의 영향도 제한적일 거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했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착용을 안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려왔습니다. 2년 3개월여 만에 카페나 식당과 같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정책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적용돼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서 특히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으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마침 오늘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라고요. 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누계는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도 3만 3천여 명이나 됩니다. 지난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지금은 7차 유행이 안정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 현황 살피면 안정적인 감소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 2만 7,408명으로 집계됐는데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소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2,000여 명, 2주 전보다 29,000여 명씩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53명으로 사흘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30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한때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아직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고 이재민도 60여 명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불이 많이 잦아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기도 조금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소방당국도 오전 10시 10분을 기해 대응 1단계까지 모두 해제하고 큰 불을 잡았다는 뜻인 초진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고 나서 처참한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검게 그을린 집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집이 있던 자리에는 처참한 흔적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이 시작됐던 건 오늘 새벽 6시 2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59분 만에 주변 소방서 소방력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후 소방대원과 군인, 경찰 등 900여 명을 투입하고 헬기 10대까지 동원해 진압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아직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4호 육지구에 사는 45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고 60여 세대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룡마을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지구 맨 꼭대기에서 났는데 거의 탔다고 봐야죠. 사지구 요 밑에 몇 가구만 빼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방서원들이 들어온 거는 한 40분경쯤 들어온 것 같아요. YTN으로도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산 밑자락 주택가 쪽에서 큰 불이 난 영상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건데요. 멀리서 촬영된 영상이지만 불길이 뚜렷하게 보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겨울철에 난방 기구로 인한 화재가 잦았다는 주민의 증언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은 주변 호텔 4곳에 125개 호실을 확보해 대피한 주민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YTN 김철입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 20억 원어치가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내용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횡령 또 배임 혐의,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이 혐의들이 소명된다며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이제 김 전 회장 조사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역시 쌍방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전환사채로 실제 대납해줬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의혹은 재작년 10월 대선 기간에 접어들 때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재판을 받으며 선임했던 변호사 A씨가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받았다고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A씨가 현금 3억 원과 3년 뒤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검찰 역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측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 B씨에게 입금됐던 거라고 해명해왔습니다. M&A 과정에서 에스크로, 그러니까 예치금 형식으로 B씨에게 지급됐던 거고 M&A가 결국 무산되면서 돈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즉 최초 고발 내용과는 돈이 입금된 대상도 또 돈이 건네진 명목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검찰은 A 변호사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전환사채가 지급됐다는 확정적인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이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최대 수백억 원으로 추정하고 거래 과정과 용처를 모두 규명하면 변호사비 대납 증거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거래자 가운데 차명으로 의심되는 이들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거래 진위와 종착지를 규명하려면 검찰로선 결국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절실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자세한 전환사채 유통 과정은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재경총괄본부장이 자세히 알 거라면서 조사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구속 시한을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자 여야 지도부는 화재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은 당심 잡기 경쟁이 한창인데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언제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 설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초 오늘 서울역을 찾아 민생과 경제에 더 힘쓰겠다는 집권 2년차 메시지를 귀성객들에게 전할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면서 귀성 인사를 취소하고 구룡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을 방문해 귀성객들에게 어려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참배한 뒤 구룡마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는데 연이어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했던 사안들이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권 정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본격적으로 당 표심 잡기를 위한 경쟁에 나섰다고요? 네,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울산에서 복지관과 전통시장을 방문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김 의원은 연휴 동안 당원들을 만나며 당심을 다질 계획인데요. 또 다른 유력 주자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후 비공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지역구인 성남 전통시장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안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 패배한 만큼 전당대회에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지난 정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은 연휴 동안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출마 여부를 놓고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의 반응 등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지만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여전히 전의에 불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자 조경태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에서 전통시장과 복지관을, 윤상현 의원은 경남 지역을 돌며 당원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일 것 같아요. 어제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장면 준비했는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수고 많으세요. 오늘 혹시 그 당대표 출마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결심이 거의 섰다고 그저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유효한지.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죽었다께도 반윤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본인의 포지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선 네, 뭐 아무래도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 숙고 중이다. 또 고민 중이다 이렇게 됩니다만 내일이면 대통령이 지금 귀국을 하고요. 네.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설 연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 일정상으로는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 초부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이 불출마냐 출마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미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는 장고를 하고 있다. 예. 깊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요. 두 가지 경우는 아직도 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마를 해야 될 경우라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거의 이제 그 사면초가로 내몰린 상황에서 네. 여기서 무릎이 꺾여서 무릎을 꿇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불출마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론이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더 이상 퇴로가 없기 때문에 출마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마했을 때 아쉬운 것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이기 예. 때문에 네. 과연 나서서 승산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화면에 나온 것도 얼굴이 수척해 보입니다만 네. 그런 고민이 크고요. 출마를 결심할 경우는 불출마를 결심할 경우는 대통령이 내일 들어오시고 예. 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택함으로써 그동안의 대통령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좀 해소하고 대통령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지금 또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김기현 대표가 메시지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포탕,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한다. 예. 나경원 전 대표와도 같이 갈 수 있다. 네네. 훌륭한 자산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출마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정리가 가능하다면 연포탕의 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마 또 불출마에 또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또 총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릎 꿇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정치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장단점 그리고 득실을 따져서 고민이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아직까지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내일 이제 귀국을 하고 나면은 나 전 의원이 좀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까요? 전 대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권력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의 네.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무슨 선이다 악이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정치 현상을 선악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말하자면 이른바 권력 정치, 네. 파워 폴리틱스라고 얘기하는 정치학 본연의 네. 권력 정치 또는 현실 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권력이 마음을 먹고 특정인을 배제하려 마음 먹으면 게다가 임기 초기고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당하기 어렵다. 그게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때에 나타난 거라고 봐요. 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 낙점이 됐을 때 제가 그때 볼 때는 아마 전당대회 경선에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다라고 느꼈던 거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 직역을 받아들인 거는 그런 암묵적인 서로의 그 소통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급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출산에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거기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비판을 했고 여권에서 말이죠. 이렇게 특히 이제 최근에 발언 중에서 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해임을 했잖아요. 네. 해촉이나 이제 사표 수리가 아니라. 네. 그럴 때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가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닌 걸로 본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제가 볼 때 그건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로 하여금 나경원 전 의원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줬다. 예. 그건 제가 대통령이라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남의 얘기 잘못 듣고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런 식으로 또 김대기 실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대통령실로부터 공격을 그 비판을 받을 때 출마하고 치고 나왔어야 돼요. 예. 근데 그때 시기를 좀 놓쳤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그때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복수의 여론조사가 다 지지율이 낮은 거로 나와요 이제는. 어차피 밖에도 있고 김기현 의원하고 말이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외통수에 걸렸어요. 출마하기도 그렇고 불출마하기도 그런데 출마한다면은 뭐 승산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현재 지지율만 볼 때는 또 모르죠. 또 뭐 두 달이나 남았으니까 비윤을 결집하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윤심이 더욱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안 된다고 갈 것이고 경선 기간 중에 그것도 불출마를 하고 이제 대통령실과 뭔가 이제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협상이라는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이제 복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수 있을까?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 대 개인 관계는 그렇지가 않은데 권력이라는 하나의 그 현상으로 볼 때는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뭘 하나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를 함으로써 정말로 당당하게 가는 나경원의 이미지를 가든가 설령 내년 총선에서 출마 못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든가 아니면 잘 복원을 해가지고 출마라는 그런 하나의 그 실을 얻어내든가 이래야 되는데 출마할 수 있는 건 공천인데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이거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거예요. 설 기간 중에. 근데 제가 볼 때 글쎄요 뭐 이런 예측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불출마 쪽으로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출마 교수님께서 약간 좀 어두운 전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인터뷰 나경원 전 의원의 측근으로 불리죠. 지금 도와주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 인터뷰를 보여드렸는데 연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단기 필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게 뭐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에 도전할 때 저 표현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선대위가 조금 분열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단기 필마라는 것은 그 단기 필마인 본인의 당찬 의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어떤 불의와도 내가 맞서 싸우겠다. 불태전의 자세로 배수의 진을 치고 뒤에 다리에 강에 다리를 다 태우고 맞서 싸우겠다는 게 단기 필마의 자세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단기 필마라는 것은 뭐냐면 고립무원의 뜻으로 좀 비춰져요. 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희 전 의원이 지금 열심히 돕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단기 필마로 해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단기 필마로 해서 당대표에서 승리를 했듯이 또 윤석열 전 후보도 대통령도 사실은 총장 때부터 단기 필마로 추미애 장관과 윤배인 장관과 싸웠고요. 또 정치를 새로 시작했지만 단기 필마로 시작해서 우군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경원 대표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출마를 결심한다면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필요 조건은 단기 필마라는 이 불태전의 자세, 결연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전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본인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계속 저 또 대통령실에서 또 어떻게 뭐라고 할지 않을까? 아니면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윤핵관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에 쌓이면 그 단기 필마로서의 불태전의 자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본인이 그런 불태전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못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수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주위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든 불출마를 결심하든 근데 지지난주 이미 벌써 2주가 넘어버렸죠.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직접 공박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단기 필마의 자세로 사표를 던지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저는 전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주 동안 계속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계속 행보가 좀 스텝이 좀 꼬였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근데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그런 단기 출마의 불태전의 자세가 아직은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 정도의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출마를 한다면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친윤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누가 봐도 나경원 대표는 친윤이죠. 반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윤이지만 이른바 지금 당내에 있는 이른바 핵관들로 불리는 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줄을 세운다든지 억지로 공천에 관련돼서 압박감을 준다든지 이번에 초선 의원의 집단 성명처럼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계속 줄 세우기의 행태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당내에서도 따가운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윤이 아니고 친윤이지만 대통령에게 정말 민심을 잘 전달하는 그래서 수도권 민심을 잘 반영해서 내년 총선을 이겨야만 대통령에게 직접 정말 친윤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이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었던 것까지 사실 지지세를 모을 수가 있었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존재감이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에 한 2주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그 불태전의 자세에 단기 필마로서의 그 자세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군들도 보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나전 의원의 지금 상황을 고립무원 상태라고 보는 분석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더 앞으로의 나전 의원의 메시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시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시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나경원 대표를 돕고 이럴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예측이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진행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놓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저와 있던 그 갈등과 요소는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이걸 풀어나가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핵관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가지 말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누가 대통령한테 그래 뭐 당신 말 안 듣겠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타협의 의도보다는 애초에 공격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나전 의원 역시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나경원이라면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면 전 출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네. 지금 출마 안 하고 뭐 이제 관계를 복원하고 없던 거로 그게 안 돼요. 다른 것과 달라서 사적인 문제라면 되는데 이게 공적인 문제가 돼버렸고 집권 세력 내부의 집권 연대 내에 파워 게임 비슷하게 돼버렸다고. 역학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력 관계의 문제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력 관계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이렇게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냥 와버렸으니까 본의가 아니건 본의건 간에 정치라는 게 뭐 사선의원 아닙니까? 예. 그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서 집권 세력 내에서 잘해서 뭐 국회의장 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꼭 대권만이 다는 아니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의 그 필사직생이에요. 이럴 때 불출마한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집권 연대 내 집권 세력 내에서의 존재감이 생길까요? 권력의 속성나 그러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출마 선언하고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수도권 중간 유권자들, 중간 계층 유권자들,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에서 끌려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주도하는 그룹들이 이제 공천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 총선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러다가 윤심에 의한 이 당권 경쟁이 얼마나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 과거에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여러 요인이 있어요. 정당 지지도 뭐 당시의 담론,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선에서의 공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역대 총선들 보면 그래요. 총선에서 공천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한 정당이 이기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 많이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라는 메시지를 부단히 발신한다면은 의외로 당심이 그 일리가 있네. 그러나 윤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지 말고 그게 바로 저도 같은 맥락이 김 교수님하고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거다. 왜냐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개혁 과정 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야당과의 협치는 뭐 거의 물 건너 갔고 야당도 뭐 협치할 생각이 없는 거고 여당과. 그렇다면 이제 총선에서 이겨서 3대 개혁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중도층들이 돌아설 거 아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승산이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정치적 DNA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제가 정치인 나경원이라면 전 출마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슷한 처지라고 그러잖아요. 기시감이 든다고. 지금 윤핵관들한테 공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양상은 비슷하죠. 그럴 때 이준석 대표는 불태전의 자세로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다리를 불태운 건 좋은데 그 싸움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정부가 잘 되라고 하는 싸움이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같은 당내에서 거의 이제 적대적 관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결국 너무 과도한 이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어서 결국 이 지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대표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사실 배수의 진을 치고 그다음에 이 진짜 단기 필마로서 올바른 노선,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길이 수도권 민심을 얻는 것이고 그건 중도층과
이 수도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민심을 얻어야 된다. 네. 그렇게 네. 위해서는 지금 윤핵관 분들이 설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발신해서 그 비윤의 구심점으로서 많이 모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저는 지금과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 말씀 저도 드렸고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2주 동안 사회수석의 그 공개적인 논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2주 동안 좌구우면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네. 친윤으로도 이제 친윤이 아니라고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공격을 받고 네. 비윤도 아닌 것처럼 또 애매하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사퇴를 할지 말지 갖고 시간을 끌었고 사퇴서를 낸다면은 출마를 할지 말지 갖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사실은 저 출마해도 되나요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자기가 출마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선명하게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메시지를 관리를 못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건 나경원 전 의원이 1등을 할 때도 사실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결선을 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구조가.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결선에 가서 싸워야 되는 구조고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할까요? 많이 달라졌죠. 뭐 그렇게 판단 안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출마를 해서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한다. 이런 수도권 연대론이 네. 그건데 연대라는 게 말이죠. 정치권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연대 또는 단일화. 뭐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연대라는 건 누군가 하나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뭔가 이제 실익을 취하는 게 연대의 개념인데 과연 나와서 연대를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근데 그러고요 이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대통령의 마음이 자꾸 전달이 될 거예요 당에. 단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있죠. 이게 당원들이니까, 책임 당원들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내년 총선이 어렵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약간 비윤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층에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후보, 그러니까 안철수나 뭐 이런 후보한테 찍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직 임기 초기 때문에 이른바 윤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연대라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결선 투표 가서 결국은 결선 투표 가도 1, 2위가 되면은 윤심이 실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전략적 투표라는 게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거보다는 역시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지 않을까. 임기 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계속해서 김기현 의원의 지지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보시는 건가요? 더 탄력을 받은 바다지 더 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 정말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을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뭔가 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비윤이 일리가 있다. 네. 중간 쪽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네. 아닌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면 바뀔 수는 있죠. 근데 그 정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너무 우유부단해 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치인이 벌써 어느 시점까지 이제 사력 있게 고려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우유부단으로 비춰버리면 네. 절대 지지가 모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미 벌써 우유부단한 쪽으로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순방에서 돌아오고요.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얘기했던 대로 순방에서 돌아오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발언이 좀 논란이 되면서 좀 그 성과가 좀 깎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 UAE에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뭐 각 정부에서 대사들을 초치해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군 부대가 지금 UAE에 파병돼 있는 우리 장병들이기 때문에 장병들을 격려하는 현지에서 또 특히 대통령이 직접 외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안보관, 그래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좀 불필요한 논란을 좀 생길 수 있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UAE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지금 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림으로써 사실상의 팩트에서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60년대 국경 분쟁도 있었고 영토 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UAE와 이란 사이에 서로 간에 안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또 굉장히 또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네. 교류 협력 관계를 늘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UAE 적이 이란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란에서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장소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정부의 대응은 뭐냐면요. 이란에서 저렇게 공식 항의하고 뭐 대사를 초치할 정도가 되면 외교부에서 알아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외교부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뜻이 국회된 것 같다. 이 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도 조금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세적인 입장이어서 저는 이럴 때는 깔끔하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란에 대해서 뭐 애기치 않은 뭐 논란이 생겨서 논란이 생겨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정 정도의 좀 유감 표명 정도는 먼저 전제를 하고 이 부분을 수습해야 되는데 유감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들었다. 이거 곡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이란 측에서 지금 계속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내일 돌아오시지만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이건 또 대통령실이 나서는 건 제가 볼 때 좀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대통령실이 나서서 또 하겠습니까? 그러면 외교부에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 프로토콜에 따라서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한국과 이란 관계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식의 좀 깔끔한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외교부가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이란의 적이 그러니까 UAE의 적이 이란이다. 이거 너무 예민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발언들은 충분히 그 스크린이 되고 나와야 되는 얘기들. 그거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거기서 그런 얘기 못 들어가는 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 부대에 야크 부대에 갔으니까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나라의 적을 왜 굳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냐고요. 그래서 이란과 우리나라 좀 예민한 관계잖아요. 이란이 지금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자금 동결된 것까지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 뭐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핵 관련 얘기를 하니까 핵무기 NPT 탈퇴하랴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란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다른 쪽까지 끌어들이니까 이게 전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금 한국과 이란 관계가 다른 쪽으로 비화될까 봐 걱정이에요.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외교부의 대응도 늦었고 전 어떤 면에서 볼 때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좀 들어요. 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그럼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외교부가 뭐 성명 발표하고 또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 뭐냐고 그래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란이 지금 뭐 작정 달려드는 것 같은데 그때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진짜 맥락상. 근데 이란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양국대에서 서로 초치했다는 건 항의적 성격이에요. 그건. 초치는 게 부르는 거지만 외교에서의 초치라는 것은 항의하는 거거든요. 그 양국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적당히 외교부가 나서서 하려고 한다면 이란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은 게 문제제기도 안 했을 거라고요. 별거 아니다.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지난번에 저 바이든 미국이 이해한다고 그랬듯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차라리 대통령께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사실 그랬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저것도 하면 MBT 얘기 나오고 자금 동결 얘기 나오면 또 핵무기 얘기 또 나오면 완전히 다른 데로 갈까 봐 그게 대단히 우려스럽다 생각 들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UAE와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와 이란과의 관계도 그렇게 좀 단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란과 우리나라 관계는 그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 대금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달러를 동결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란에서는 그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우리 선박들 억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불편한 그런 이게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번에 UAE에 가서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내 발언이 와전돼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면 깔끔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계속 그걸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또 말이 계속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좀 우회적으로 현명한 해법이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차관 정도가 공개적으로 UAE에서의 대통령의 그 발언은 이란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이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외교적 수사로 충분히 저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적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좀 전달하면서 좀 달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외교부도 사실은 좀 대통령실 눈치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대통령실과 똑같은 입장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이란에서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좀
그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똑같은 입장만 내니까 사실 이란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보다는 외교부가 좀 공식적으로 나서서 유감 표명이 사실상 일종의 간접적 사과 아닙니까?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좀 시간을 놓칠수록 싸움이 감정적으로 변하면 이게 사실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타이밍이 좀 중요하겠네요. 무조건 타이밍이죠. 앞서 최 교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외교적 결례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라도 우리가 이란에 뭔가를 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상까지 갈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그 말을 했거나 또는 UAE의 무슨 총리나 UAE의 무슨 왕세자나 이런 사람을 한테 만나서 정식 회담을 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뭐 이게 문제가 외교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장병들하고 편한 자리에서 물론 공개된 자리였습니다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아서 우리가 보상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정부에서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 우리 정부는 이란 대사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바꿔서요. 그 건설노조 압수수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제죠.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경찰이 어제는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그다음에 노조개혁 그리고 이번에 이 압수수색 수사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노동계에서는 이거는 좀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 노조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불법 파업은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이 나온 겁니다만 화물연대 파업 때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통했죠. 그래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상당한 그 동력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정부는 노조가 지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이 센 노조가 규정 노조가 불법 파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거를 막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안 된다는 게 기본 골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기조하에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건설 노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이제 그 메스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있는데 단 이제 노동계 전체와의 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잘못된 노조의 관행이라든지 불법 파업 같은 건 당연히 막아야죠.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대해서 노동은 무조건 노조는 그 노조 운동은 무조건 선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동계 전체하고 자꾸 강경 기조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노동과의 대화가 자꾸 실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의 강경 세력과의 어느 정도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처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노사정위원회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게 왜 맞는 방법인지 맞는 프로토콜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불법 노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노동개혁을 완전히 불법 노조에 대한 대처만이 노동개혁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골격이 되는 건 좋으나 노동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가 좀 실종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동계를 향한 수사 그 범위도 좀 확대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게 건설 현장에서 특히 건설노조 소속 그 노조원들이 관행을 넘어서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법적인 강요를 했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았다는 거고 뭐 직원 채용을 강요했다는 거고 전임자 무슨 지급을 요구했고 저는 있어서는 안 된 불법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명이 송치가 되고 좀 수사를 더 확대하고 있는 건데 저건 노조 탄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명백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 우리 정부가 건설 노조라는 어떤 노동조합이라는 그 산하 노련을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건설 노조의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의 위세를 빌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가 돼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밝혀져서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 집행이라는 것을 공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마치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과 저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인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발견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재판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조사하는 건데 이걸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건설 노조의 일부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그리고 부당한
이런 공사 관행, 건설 현장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건설 노조가 저렇게 반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불법적인 관행들은 물론 수사를 해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토부가 이제 건설 현장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되게 1,000억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받아갔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건설 현장이 너무 위험해서 노조원들이 위험하다,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이런 거를 전수조사해서 수사로 이어가거나 그랬던 적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불법 노조 운동이라든지 건설 노조가 지금 아주 잘못된 관행, 이 수사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과거 정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유약하게 대처한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로 가고 이런 것들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런 핵심적인 불법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건 수사하고 도려내되 이걸 노동계 전체를 이제 완전히 그냥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건 조금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개혁까지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국정원이 또 뭐 국가보안법 관련해가지고 민주노총 압수수색하고 있죠. 물론 개인의 일이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제 있는 곳이 민주노총이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건데 어쨌든 지금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세력은 이게 공안 정부가 아니냐라고 자꾸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좀 강성 기조로 대응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조금 그 완급을 좀 조절해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수사에 대해서 뭐 오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과도하게 노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대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또 전면에 나선 것도 이례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같이 맞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국가보안법 얘기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거의 사문화된 줄 알았는데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대대적 수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국정원의 설명은 일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 국정원이 이제 그 대공 업무가 경찰에 이관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으로서는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과 관련시켜서 이 대대적인 간첩 수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게 모든 게 이리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을 같이 신중하게 하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뭐 요즘에는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정치 얘기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설 민심 밥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설 민심 밥상머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뭐 양쪽 다 지금 사실은 좀 아픈 부분이 있죠.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지금 소환에 응하겠다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해서 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째깍째깍 시계가 굴러가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야기가 설날 밥상에는 많이 올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가 지금 계속 또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누가 당대표가 될 건가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 이런 등등해서 이러저러한 민심들이 설날에 많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흐를지 그건 아마 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각장 지도부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쯤에 이제 브리핑 기자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해석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설 연휴를 듣고 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또 많은 당원분들 만나고 그 주민들 만납니다만 물론 이제 약간 아전인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쓴소리 해주는 또 우리 당원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우리 영남의 지역구를 가지신 분도 설날에 가서 연휴 때 우리 당원들 이야기를 듣고 오고 민주당의 호남에 또 내려가신 또 호남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또 호남에 또 쓴소리를 듣고 오기 때문에 뭐 일정 정도 편향되게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인 민심들은 좀 골고루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명절의 민심이죠. 잘 되라고 해주시는 그 쓴소리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슈가 좀 가장 볼 때 아마 영향이 클것 이재명, 나경원 두 이름이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정치를 얘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이란 관련 발언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경원이가 출마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이재명이 말이 돼? 뭐 이런 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도 많이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에 관련된 그 검색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우리 이제 그 시민들 유권자들 머릿속에 제일 두 가지가 굉장히 관심사예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원래 대통령과 가까운 줄 알았더니 요새 뭐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뭐 얘기한다든지.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맞는 거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그게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그러지 제1야당 대표 함부로 그렇게 하겠어?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가능하면 이제 그 대신 서울밥상에서는 정책은 피하는 게 좋아요. 네. 생각이 같은 분들은 얘기해도 되는데 생각이 다르면 가족 간에 불편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또 정책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또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할까요? 예,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며 서울은 대기질이 양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 곳곳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남아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도 찬바람에 밀려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귀성길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영남 곳곳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날이 더 추워지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와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설 당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전체 실내 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마스크 쓸게요. 마스크 쓰라기를 안 해. 자취를 감춰버린 모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맨날 오면은 이제 앞에서 잘리는 거예요. 이 학부은 있고 저 학부은 없고. 네, 한 번도 못 써봤어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익명의 독지가가 마스크 천장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다는 것. 시식 행사가 부활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